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시간에서만 보다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학교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는 총 3차 시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2차 시에서는 철새들의 이동, 그리고 3차 시에서는 빛공해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휴일이 됨에 따라서 별도 보강의를 갖지 않고 이번과 같이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니까 코로나 시기에 강의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인데 여기 보이는 것은 다슬기라는 연체 동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천이나 계곡에 가면 이런 생물들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물들이 왜 계곡에 살고 뭘 먹고 사는가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가재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이 가재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는데 이 가재가 과연 어떤 곳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알죠? 가재가 사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재는 대개 조그만 도랑 같은 데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이 바닥이나 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돌로 이루어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시원한 곳 이런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자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런 곳이 가재가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원하면 용존산소라고 하는 dissolved 오시기로 하는 이런 산소가 풍부하고 물이 차갑고 또 어느 정도 그 수질도 양호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가 사는 곳은 이와 같이 가재 하나만 가지고도 가재가 사는 곳은 이렇게 조그만 도랑이고 돌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이 또 물도 깨끗하고 1급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표생물. 그래서 이런 물속에 사는 있는 생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가재와 같은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의 어떤 생태적인 상황이라든지 수질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재가 사는 곳은 이렇게 도랑이나 계곡, 물 흐름이 적은 곳, 그 다음에 그늘진 곳, 돌로 이루어진 바닥, 맑은 물, 차가운 물,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사는 그 계곡에 사는 곤충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스톤 프라이, 스톤이 돌이죠. 그 프라이니까 팔이란 뜻인데 돌에서 사는 날아다니는 곤충.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을 우리 진강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가재처럼 진강도래가 발견됐다 하면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물이 맑고 돌로 이루어진 계곡에 산다. 그래서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풍부하고 차가운 물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강도래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는 1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최악의 조건에 전환을 당했다 했을 때 물이 없으면 이런 물은 어느 정도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들이 있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조금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1급수에 사는 곤충이 바로 진강도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것 같이 이게 붉은
곤충들이 있는데 이거는 깔따구라는 건데 특히 이렇게 붉은 깔따구는 이 자기 체액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헤모글로빈과 헤모글로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있다는 것은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헤모글로빈 혈액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산소를 우리가 필요한 세포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게 오염된 하천이라고 그러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고 호수의 깊은 곳도 역시 산소가 부족한데 이런 용존 산소가 낮은 곳에서 자기들 몸속에 산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급수라든지 하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물이 붉은 깔따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도래나 가재나 또는 그 깔따구처럼 어떤 생물이 발견됐을 때 그 특정한 지역의 현재 환경이 어쩐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지표생물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지표생물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서식 범위가 이렇게 좁은 곳, 그러니까 좁은 곳이라 뭔 말이냐면 붕어나 잉어처럼 1급수에도 살고 4급수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은 지표생물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한 가재라든지 강도래나 깔따구들은 이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식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식 범위가 좁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질 상태에 따라서 또는 하천의 바닥 구조에 따라서 그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식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생물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그 지표생물의 종류들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매우 좋음이나 좋은 곳에 사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산천 호라든지 산천, 이게 산천어인데 산천호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산천어라든지 금강모치 이런 것들, 버들치, 계곡에서 주로 사는 것들이죠. 산천어나 열목어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 아주 깨끗한 곳에 사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웬만한 계곡에 가면 그 돌을 떠들면 낙엽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엽새우라든지 가재라든지 또는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하루살이 종류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음이나 보통에 살고 있는 것은 이게 물고기인데요. 갈견이, 시리, 뭐 영화에서도 나왔죠. 은어, 쏘가리 이런 종류들이 해당이 되겠고, 이제 아까 말한 다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이런 애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류들은 대개 이제 1급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도는 2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보통에서 나쁨 정도는 여기는 이제 2급수에서 3급수 정도, 2급수에서 3급수 정도에 사는 그런 생물들의 피라미라든지 뭐 이런 모래무치, 그 다음에 참붕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달팽이라든지 거머리 이런 것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쁜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는 곳에 사는 것들은 이제 3급수에서 4급수 정도의 수질을 하는 것, 붕어, 잉어, 메기, 뭐 미꾸라지, 그 다음에 뭐 물달팽인데 웬돌이 물달팽이 이런 것들, 아까 말한 붉은 깔따구도 여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속에 사는 곤충들을 수소곤충이라고 하는데, 왜 지표생물로서 또 물의 환경을 평가하는데 장점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냐? 앞에서 말했다시피 얘들은 그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보면은 물속 바닥에 사는 저서성으로 이동이 적어요.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특성을 잘 반응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오면 얘들은
오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급수 사는 종, 2급수, 3급수 사는 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홍수가 진다든지 또는 그 우리 사람들이 가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란이라고 그러는데 꼭 수질이 아닌 이런 교란의 원인에 의해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생활사예요. 이제 곤충들은 알, 애벌레,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지리산인 거예요. 이쪽 구례, 남원 이런 곳이 이제 지리산이 있는데 구례는 이제 화엄사가 피아골이라는 곳이 있고 남원에는 이 뱀사골이라는 계곡이 있죠. 그리고 경상도 하동 쪽에 가면 심원 계곡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계곡은 이제 계곡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죠. 그러니까 조그만 돌이라든지 자갈들은 흘러 내려가죠. 휩쓸려 내려가는데 이런 큰 바위나 큰 돌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곡에는 이렇게 큰 바위나 큰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여울과 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여울과 그 다음에 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 계곡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 물 깊이가 낮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여울이라고 그래요. 리플, 여울이라고 그렇고 이 물이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아지는 것 이것을 소라고 그러죠. 대개 이런 여울에서 사는 종들은 그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낙엽이라든지 이끼 같은 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먹이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데 물고기들이 잘 자라서 잘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 소에는 이제 물이 웅덩이 같이 이렇게 물이 약간 고여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깊은 데서 사는 종들이 여기에 이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곡 생태계는 이렇게 여울과 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생태계를 공부하면서 했던 것처럼 계곡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비생물인 물이나 물의 온도, 물의 흐름, 하상 구조, 뭐 돌로 되어 있냐, 진흙으로 되어 있냐 이런 구조들이 잘 되어 있고요, 갖춰져 있고 또 생물로서는 여기에 이끼같이 끼어 있는 거 이런 걸 돌말이라고 그러는데 부착조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1차 소비자, 1차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자인 거, 식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살이는 그런 돌말 이끼를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1차 소비자. 날도래도 역시 이 1차 소비자. 강도래는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끼를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최종 소비자죠. 그래서 육식성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계곡에도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의 그 물 생태계, 수 생태계는 수소곤충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에는 특히 수소곤충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물이 맑고 용조산소가 풍부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민물들이 있는 곳을 담수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담수 생태계는 참 다양하죠. 이렇게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런 걸 정수수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고여 있는 곳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하천처럼 여기 있는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곳 이걸 유수수계 또는 유수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계곡에 사는 것의 하상 구조, 그러니까 바닥의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사는 이런 생물들이 달라요. 중간 치면 또 바닥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생물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류, 이제 굉장히 저기 하류 쪽은 밑에 쪽은 이제 물의 흐름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여기에 사는 생물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민물 생태계, 담수 생태계는 다양한 서식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는 것에 따라서 각각 생물들의 종류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곡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물의 흐름이 빠르고 그에 따라서 큰 바위라든지 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 구조라고 그러죠. 그런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돌의 크기라든지 여울이나 쏘가 어떻게 됐냐든지 하천의 폭이란 유속이라든지 그게 온도, 수질, 용존산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은 지표생물의 어떤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물들의 서식지를 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종이 달라지고 종 다양성도 정해진다 이 말이죠. 특히 계곡 생태계는 종 다양도 지수가 높고 오존도 지수가 높다. 그래서 종 다양도 지수라는 것은 여기에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배웠다시피 여기에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 이런 종, 이런 종, 이런 종이 살고 있으면 종이 굉장히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존도 지수가 높다. 그럼 이런 지역 안에 맨날 네모난 생물들만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오존도 지수가 굉장히 높고 다양도 지수가 낮은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다양도 지수가 굉장히 높고 오존도 지수는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곤충은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비대면 강의 때문에 동영상을 별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강의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잠자리가 물에서 산다고요? 여기 사는 것은 이제 왕잠자리인데요. 왕잠자리. 그런데 물속에 살 때 올챙이라든지 송사리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살아요. 잠자리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충이 되면 거꾸로 개구리한테 잡아먹히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물속에서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 밖에 이게 이제 성충이 되려면 물 밖에 나와요, 새벽에. 그래서 이 가슴을 찢은 다음에 그쪽으로 온 몸을 빼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날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온 압력을 추가해서 이렇게 날개를 펴요. 날개를 펴면 이제 날개를 말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곤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히 날아다니는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수소곤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시기라도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 이건 수소곤충이라 하는데, 특히 이런 잠자리나 하루살이나 이런 오늘 배울 수소곤충들은 거의 애벌레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가까이를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소곤충의 진짜 종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말한 왕잠자리는 실제로 잠자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잠자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잠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물잠자리, 애벌레죠, 애벌레. 여기는 이제 성충이고,
물잠자리는 여기 있는 더듬이가 이렇게 더듬이가 긴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하천에 냇가에 가면 그 검은 날개를 달린 잠자리가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검은 물 잠자리예요. 그래서 실잠자리 동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계곡에 살고 있는 잠자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어리장수 잠살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쳐놨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낙엽처럼 보여요. 낙엽처럼. 나뭇잎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곡에 주로 살고 있고 유속이 느린 그런 여울 같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엽 같은 것을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계곡에 사는 잠자리의 대표적인 게 이게 어리장수 잠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하루살이야. 우리가 흔히 하루살이 그러면 뭐 아까 말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깔따구를 하루살이로 알고 있는데, 깔따구는요 아까 말한 앞에 붉은 깔따구 말했죠. 이런 깔따구들은 실제로 그 파리류에 속해요. 파리류에 속하고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이기 때문에 이게 유연 관계 굉장히 많아. 하루살이는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고 파리류는 번데기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과 원숭이 이 정도로 좀 관계가 먼 그런 것들입니다. 하루살이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살까요? 실제로 하루살이는 하루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떤 것들은 뭐 일주일도 사고 그래요. 메이프라이라고 그래요. 5월에 주로 이렇게 성충이 되기 때문에 메이프라이라고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살이나 대부분의 이런 곤충들은 교미를 하고 알을 낳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살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루살이들이 이런 것들을 동양 하루살이라고 그러는데, 동양 하루살이 강 위에서 새벽이나 그 다음에 오후 해질 무렵에 그 한꺼번에 날아다니고 군무라고 그러는데,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특징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곤충들을 이제 채집을 해서 이 다리 쪽 발톱을 보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루살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부 이렇게 측면에 이런 잎사귀 모양의 아가미가 있다든지, 또는 이런 깃털 모양의 아가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복부가 있으면 복부의 그 측면에 이런 아가미가 있는 게, 이걸로 이제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미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달달달달 움직이면서 산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하루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강도래라고 이제 했죠. 강도래는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큰 구물 강도래는 우리 손가락 바디 하나만큼 큰 것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강도래들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한천지로 쌓여가지고 이게 곤충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곤충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강도래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하루살이는 이렇게 발톱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얘는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발톱 모양만 봐도 이게 강도래다 하루살이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배 쪽에 이게는 아가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슴에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죠. 세 개의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꼬리가 두 개 있고, 이게 이제 강도래인데 하루살이처럼 여기가 아가미가 없고요. 이 가슴 사이에 아가미가 있어요. 다리와 가슴 사이에. 이런 게 좀 특징인데, 그렇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발톱이 알 필요는 없지만 발톱이 두 개다 라고 이제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래도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좀 이른 범체, 심지어 좀
겨울에도 나오는 종류가 이렇게 약간 크기는 작고 우리 손톱 크기만한 이 민강도래라는 종류가 있고, 이것의 애벌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강도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발톱이 2개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류의 그 수소곤충도 있어요. 이게 잠자리인데요. 이제 이거는 뱀 잠자리라고,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커서 사람도 물 수 있을 정도로 입의 구조가 굉장히 단단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되면 이렇게 잠자리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날도래라는 곤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날도래라고 그래요. 물날도래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1급수에서 사는, 날도래는 1급수에서 2급수, 3급수에서 사는 종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복부가 막질, 부드러운 걸로 되어 있는 이런 종류들을 이제 물날도래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류들도 물속에 살고 있고, 날도래는 이렇게 벌레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줄날도래라고 하는 거, 여기 아까 말한 물날도래는 이렇게 막질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슴의 이판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각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에 하얀 숯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가미들이 복부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줄날도래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류 중에 하나의 각닭이 있는데, 이게 각닭이죠. 각닭인데 우리가 흔히 큰 모기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왕모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모기가 아니고 각닭이, 물론 이제 사촌이죠. 모기나 지파리나 다 이게 파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파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것은 파리류는 날개가 한 쌍만 있다겠죠. 이렇게 DH는 평균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곰뱅이처럼 생긴 이런 게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각닭이, 파리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름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인 한국명, 예를 들어서 무늬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무늬하루살이 계곡에 사는 대표적인 하루살이 곤충인데, 이것은 에피메라 스트리가타라고 이름 써요.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이명법이라고 그래요. 이명법. 왜 이명법이냐? 실제로 이 끝에 있는 스트리가타가 무늬란 뜻이거든요. 이것이 얘의 종명이에요. 스페시스. 종명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지너스, NUS, 그래서 속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에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속하고 종명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태리처럼 눕혀서 글씨를 쓰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게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무늬하루살이는 이렇게 이름을, 여기는 이제 이 에피메라 스트리가타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름을 지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명명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모든 생물을 이렇게 써요. 사람도 호모 사피엔스 그래요. 우리 사피엔스가 사람의 종명이고, 호모가 이제 속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곤충들을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게 이런 곤충들의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거, 뭐 날개 모양이나 꼬리의 모양이나, 아까 제가 말했죠. 강도래는 발톱이 2개고, 하루살은 발톱이 하나다. 이런 게 이제 그룹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과를 만들고 속을 만들고 종을 이렇게 이제 그룹화하는 것을 분류라고 그러는데요. 분류라고 그렇고, 그런 종류들이 무슨 종류인가 알아맞히는 것을 동정이라고 그래요. 동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무슨 종이 쭉 따라가서 이것은 잠자리다. 이것은 뭐 강도래다. 이렇게 알아맞힌 것을 검색표라고 그래요. 이제 그림으로 찾는 것은 주로 이제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맞히는 거 이런 검색표가 있고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글씨로 써져 가지고 하나씩 찾아가는 수수께끼 찾더니 찾아가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찾는 것이죠.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끼라든지 그 다음에 물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생산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소곤충 같은 경우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를 동시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대개 이제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겠고 쏘가리 같이 이런 것들은 3차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속 생태계는 똑같이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곤충들은 주로 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달팽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이 저서성 대형 무척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표생물로서 이용할 수 있고 눈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수소곤충은 그 일생을 우리가 생활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알이나 유충 단계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1년마다 성충이 되는 거, 2년마다 성충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 하는 거. 대개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여름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 여러 번 세대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것들은 우리는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라고 그러죠. 날도래목이나 그 다음에 파리목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처럼 어린 애벌레나 성충이나 이렇게 날개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고 모양이 똑같은 것들을 이제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완전 탈바꿈, 불완전 변태라고 그러고 수소곤충 중에서는 하루살이, 강도래, 잠자리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수소곤충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수소곤충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속에 여러 가지 적응들은 아까 제가 아가미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아가미들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물고기는 아가미 덮개가 별도로 있지만은 하루살이 아가미가 옆에 있고 특히 물 흐름이 굉장히 유속이 흐른 것이 빠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납작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몸의 모양이 납작안이 되어 있어서 물이 흘러도 세게 흘러도 떠날라가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삿갓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물의 흐름이 있어도 이렇게 똑같이 떠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얀 것이 아가미예요. 아가미가 있고 이렇게 빨판 같은 게 있어서 딱 그 돌이나 바위에 이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래라든지 날도래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발톱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이런 발톱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날도래는 꼬리 쪽에 발톱이 있거든요. 이런 발톱이 있으면 이것이 갈고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돌 같은 데 딱 이렇게 붙어서 역시 이것도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얘들은 먹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 흑판이라는 게 있어요. 흑판. 그래서 바위 같은 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머리인데 머리에 이런 것들이 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면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그 찌꺼기 유기물 같은 것을 걸러서 입으로 이렇게 집어먹어서 살고 있는 이렇게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도래 중에 일부는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을 얘들의 집만 가지고도 종류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물 흐름에 적응해 살고 식물 사이에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왕잠자리는 주로 연못 같은 데 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다리가 굉장히 길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실잠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마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가미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깃털 모양이 아가미죠. 이렇게 깃털 모양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해서 숨을 쉬게 되는 거,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종류의 아가미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색깔들, 이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혈관이죠. 혈관. 뭐 얘들은 혈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쪽으로 이게 체액이 움직이면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산소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는 특이하게 항문아가미라고 그러거든요. 아가미를 이 새라고 그러는데 직장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이렇게 뿜어들여요. 물을 뿜어들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탁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 제트기처럼 앞으로 슉 나가는 거예요. 이 물을 배출하면서 몸은 앞으로 퓨 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호흡을 해요. 숨을 쉬는 거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 이런 잠자리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실잠자리는 끝에가 이렇게 아가미가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이 아가미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송장 헤엄치개 같은 경우는 이 배 쪽에 숨을 쉬는 숨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공기 쪽에 이렇게 배를 덜렁덜렁 내가지고 산소를 이용하고,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도 이 끝쪽에 호흡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계곡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생겼고, 계곡 생태계에 살고 있는 수소곤충에 대해서 대강 그 대표되는 수소곤충 몇 가지를 알아봤고, 얘들이 물속에 사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또 어떤 모양으로 그 형태가 변형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생소하지만 동영상으로 저도 오랜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2차 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